내일은 제가 그 가락시장에서 이제 특강을 해나가는데, 지금 가락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 그 시장이 개혁을 하는데 개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그 손해가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그 바로 잡으려고 했더니 그 마침 그 가락시장의 중소매들이 한 400명이 모일 테니까 지금 방송에다가 내일 그 1시에 이제 가락시장에서 강연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그 지금 생산자하고 상인들이 그 개선을 원하는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우리의 농업은 어디 있느냐? 요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 특히 브랜드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을 이런 얘기 해봤어요.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저는 이제 6.25 세대거든요. 6.25 때 이제 태어났는데, 사실 그때는 뭐, 전국토가 다 폐허됐는데, 이런 폐허가 된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15위가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 몇 시, 6시인가요? 2050이라 가지고, 우리 국민의 그 숫자는 5천만 명이 됐고, 소득은 2만 2천 명 됐지 않습니까? 선진국 대회에 완전히 들었다. 저희가 2차 대전 직후에 말이죠. 그때는 최빈국이었습니다. 정말 뭐, 저도 어릴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는 5살 때부터 미국 사람이랑 의사 독서들이 됐습니다. 미국 사람 지나가면 헬로 초콜릿 기분이 그나마 초콜릿 던져주고, 그냥 요새 던져줬습니다. 헬로 검정하고 그럼 검도 던져주고, 그것도 붙여버렸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러시아가 됐을 때 초청받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그만 애들이 와서 손을 내는데 얘는 뭐가 나오냐면요.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애들인데 다 매달려요. 여학생들. 러시아 애들이 정말 이뻐요. 애들은. 한 30만 넘으면 20통 그림이 터지는데 애들 인형같이 이뻐. 근데 그러면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초콜릿들은 저거 하나씩 줬죠. 저는 옛날에 바다에 던져서 주워 먹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만 안 될까 싶어서 던져주전한테 선물 줬는데, 아무튼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mental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소득 67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거기에 받으려면 2만 2천 달러. 반세기 만에 330배나 올라. 대단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업의 과거, 현재로 미래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농민이 농촌이 자산이 대한민국. 필리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가, 저는 고향이 의정도입니다. 저희 옆집에 필리핀 기술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올 봄이죠. 필리핀 정부 초청받아가지고 필리핀에 옥수수 생산 때문에 갔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아시겠습니다만 장충체육관 입사인데 이건 누가 졌냐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오신 전에도 쌀 수출했는데 이제는 우리들한테 옥수수하고 쌀 생산을 좀 부탁하시는데 쌀 수입국이 됐습니다. 마르코스라는 한 독재자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지금 아주 최빈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생사가 아주 걸렸는데, 필리핀 보면 정말 우리도 지도자를 잘 만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는 필리핀으로부터 기술도 이전받고, 도움도 받고 이러던 나라도, 우리는 이제 오히려 필리핀한테 기술을 전수해주고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도 제가 정부로부터 수익하죠. 자금을 한 500억 받아가지고 그다가 기술 센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가지 않잖아요. 농업은 이제는 그냥 농산물 생산하는 하나의 할 집 없으면 시골 가서 짓는 그런 농업이 아니죠. 생명산업이라는. 생명산업인데 농업은 어떠냐. 이제는 과거에는 정착농업 시절에는 1차 농업이었죠. 이제는 이제 4차, 5차 되죠. 민복합 소프트 같이 시대다. 저는 작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농업이 좀 씨앗 종료 사업들 많이 좀 같이 좀 시켜달라. 이번에 마침 또 국회의원 됐습니다면, 농구 종류의 보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만나서 종료 사업에 그러면 제2동력 사업이 될 것이다. 농민들이 비싸게 씨앗을 수입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입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달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농업이 생명 자본 시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복합의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6차 산업에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산업이 안 되느냐. 1차는 농축산물인다면 2차는 이제 비료라든가 스테레오 경기가 그런 제조를 해야 되고 3차는 이제 유통 문제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계신 분이 이제 바로 분야 컨설팅 교육 다 받으시면서 인력 쪽에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가지고 있는데 정보 통신을 플러스 한 그런 유비쿼터스 농업이라든가 BT라고도 신약 바이오 소재로서 그래서 농업을 가지고서 이 신약을 많이 만들어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콩잎하고 콩을 가지고서 한국식 비약을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무한한 그런 신약계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 자원 순환 농업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관광농, 여기 계신 여러분 계시고, 이 관광농도 우리 한번이 전망하고 관광농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도 관광농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에서도 농업을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도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에 앞서 있다. 그리고 프랑스 사르코치도 말하면 농업은 나노공학이고 우주산업적 미래는 이 사람도 지금 오저스도 한 사람은 투자의 대가죠. 이 사람은 또 농업은 가장 유망하고 장벽이 있는 산업 중에 하나죠.
죽은 그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농업은 앞으로 이제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최우선 시대의 산업으로 모두 도움이 외국에 지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농업은 그래서 고부가치 생명 산업이다 그런 기준을 지켜서 뭐 어떤 거냐면 애완동물 같은 거죠. 곤충 같은 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교포들한테 우리나라 메밀을 기두라미를 김치에 넣어가지고 수출 좀 하자. 그랬더니 깎아대고 있어요. 그게 팔 일이 있냐. 그랬더니 한번 시범적으로 수출해봤는데 교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는 농에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더니 미국의 메밀은요, 희경, 그때는 맹맹. 근데 우리나라 맹 어때요? 맹맹맹 그러잖아요. 너를 키우면 맹 소리다가 우리나라 맹 소리, 맹맹 소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나게 막 눈물 흘리잖아요. 하나 비교는 예입니다만 요즘 보면 또 일본 애들은 뭐 찌개거리 같은 거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거 수출도 많이 좀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또 예방 백신 같은 거 농업을 가지고 농산물 가지고 감기 백신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신소재로 그래서 옥수수 돼가지고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했던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돼지 장기를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유명한 학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바이오 단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냥 바이오 에너지죠. 옥수수 수분한 거 가지고 연료를 대체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슨 비아라나 이런 신약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약 노예 가지고 우리는 파열된 구마를 대체한다는 거를 그리고 몰랐던 남자 화장품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있는 기능성 자재 가지고 모기 주사기 같은 거, 주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당뇨에 좋은 기능성 식품.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모방해가지고 희귀 칩을 갖다가 모방해주고 비슷한 빈딩을 줍니다. 이 등등의 농업을 좀 더 현미경적으로 좀 관찰해 보면은 이런 고가치 분야가 많다는 우리나라 한국 농업의 가능성은 어떠냐? 한번 농업의 가능성을 보세요. 기반, 요즘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만, 찬성수 맞더라고요. 얼마 전에 호남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막 뜯어말렸는데, 호남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막 욕을 하면서 4대강 사업에 돈을 다 쓰여가지고 4대강 사업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또 별거인 사람이, 무슨 소리냐, 우리 동네 와바다가 보호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 또 관광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안식처들이 너무 잘 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아무튼 이번에 7년간 가가지고, 김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내리는 가뭄을 조금은 많이 해소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가뭄이 있는 거는. 그런 얘기에서. 하여튼 농업도 기반 산업에 많이 도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환경 분야라든가, 농림어업 분야라든가, 지금 현재 국내 총 생산의 2.5% 채굴하고 있죠. 등등의 농업의 현황이 있습니다만 10년 후에 보자. 10년 후에 보면은 식품 산업이 50%는 성장을 이루는데 거기에 10년 후 볼 것 같으면요. IT 분야가 한 3조 5천 달러 정도고 자동차가 1조 6천억 달러인데 우리 농업 분야 같은 경우 식품이 4.4조 달러 되고 농산물이 1조 4조 달러가 되니까 1조 4천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10년 후는 농업 분야가 공업 분야보다도 훨씬 더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는 지금 시장이 3조 4천억 달러입니다만은 2020년 되면 대략 한 6조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 시장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성장 잠재력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아시아 지역을 보면은 인도, 싱가포르 처음 들어서 내년도에 지금 대략 5억 3천만 명 보이는 거죠. 소득 1만 5천 달러인데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2020년대 때는 식품 시장이 2조 5천억 달러 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런 분야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농산물을 수입에 많이 의존했고 수출은 얼마 안 했지만 앞으로만 수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8년에 1년 동안 교환교수로 중국에 있으면서 돌아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는 중국으로 수출 좀 해야 되겠다. 농산물을. 왜 그러냐. 중국은 농산물 대국인데 농산물 대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겠느냐. 특히 얼마 전에 성공 한번 했습니다. 중국의 그 수입업자가 저랑 친한 친구가 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뭐 세계 각국에서 농산물 수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강서시장에 있는 그 인덕상 한 사람이 필리핀에다가 농장 대학 재배를 해가지고 이 필리핀 그 재배하는 그 바나나 중에서요. 우리나라 사람은 크기가 아주 큰 것도 싫어하고 중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아주 큰 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내는 남은 거 큰 걸 이게 그 설치분양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소개시킬 테니까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보냈더니 못하고 팔아줬거든. 그래서 한번 한국을 보고 싶대요. 왔어요. 작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는데 제가 있을 때도 느꼈는데 팽이버섯 있잖아요. 이게 한 봉지가 거기서 시장에서 슈퍼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게 한 봉지에 32元있어요. 32엔 또는 35元이거든요. 그럼 얼마냐? 그냥 편의점 200배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000원이잖아요. 한 봉지에. 우리나라는 한 봉지 안 나요. 350원 되잖아요. 그냥 20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사라. 이거 굉장히 싸다. 얼마나. 그 얘기했더니 에이 무슨 소리냐. 자기네는 중국은 임금비도 싸가지고 자기네는 더 쌀 텐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 팽이버섯은 사람의 손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다 이렇게 아주 수입하고 싶다. 남자시키다가.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그린피스라는 그 회사가 독점으로 수출하더라고요. 그 남자시키셔가지고 좀 좋은 걸 보내줬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은 국내에서도 똑같이 생산하는데 그걸 수입하면 생산자들이 가만히 있냐. 생산자 단체들이 우리나라 생산이 되면 안 하냐. 할 수가 없다. 도이친들이 옛날에 호위병 한두 명 때문에 문해항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의 도이친들이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는 거, 단체 만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뭐 단체 만들려면 공안에 가서 다 때려주시고 가지고 농민들은 이렇게 무슨 단체 만들 생각 못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거기 중국에 있으면서 한 3달 정도 됐나? 근데 같은 동네에 있던 분이 지난 만났더니 무슨 좀 내일 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왜요? 아주 떠납니다. 왜 떠나지? 왜 갑자기 이렇게 난 중국에 이제 아주 친구라서 못 이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더니 한 달 전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인쇄소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 서적을 인쇄해가지고 납품하려고 올라가는데 공안이 한 5명이 딱 같이더니 자기 양쪽 팔 딱 잡아서 같이 가자고. 딱 갔더니 창도 없는 깜깜한 방에 한 2시간 동안 앉혀놓더래요. 2시간 동안에 별별 생각 다른데, 이것들이 맞추기던가, 우리 집에 연락하는데, 별별 생각 다른데 한 2시간 되니까 들어오더래요. 앉아놓고서 얘기하는데, 이게 앉아있는 사람, 제가 만약 심판관이라면 제 뒤로 이렇게 이제 라이트를 쏴가지고, 이 사람이 얼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3년 전부터 몇 달 전까지 당신 어디 가서 누구 만났지? 거기 갔다가 5,000원에 막 물어보거든? 한 장에 5,000원짜리 샀는데 세금을 보고 할 때는 7,000원 샀다고 보고 했지. 책 한 번에 6,000원 팔아먹고서 4,000원 팔았다고 보고 했지. 고객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세금은 되겠고 며칠 날 몇 시에 누구 만났잖아요. 자기가 데려다니는 비서도 그렇게는 모를 정도로 자기의 일거수 탈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 뒤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아주 정도를 잘 모르겠다고 가겠다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뭐 단체 만들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일은 다 보내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부산에 와 있는데, 제가 이제 있으면서, 중국 농업, 저도 참, 그래서 기술 같은 건 이전 아시겠는데, 대련시에 농업 담당 부시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도와달라가지고, 제가 2004년도에 벌써 국지에 박람회를 열어주고 있는데, 한국적 여행 제가 위원장이고 중국적 위원장 하나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이 45살이에요. 젊은 친구인데, 6개의 자회사 갖고 있는 그룹의, 소그룹의 회장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제 이제 들어왔는데, 내일 저랑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좀 한국 이틀 대접하게 했는데, 제가 공항 가면 그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중 나가는데, 하루는 벤츠 600짜리 벤츠를 타고 와서 나한테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볼보를 갖고 와서, 이건 뭐 나한테 과시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또 우리나라 체험엔 리무진을 갖고 와가지고, 저를 좀 모시러 왔어. 야, 이거 우리나라 체험인데 얼마 사냐 했더니, 우리나라 돈 그때 당시에 1억 8천만 원 샀거든. 저는 사실은 그 혼다 조그만 거 타고 다니는데,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일본의 일본 쌀인데요. 아티바리 히토메 보레가 있습니다. 한번에 반하는 쌀. 그게 중국산 쌀보다도 한 15배 비싼 거예요. 그걸 먹는 거, 그걸 다 좀 과시하는 거예요. 흑룡한 쌀도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흑룡한 쌀이 다른 쌀보다 한 2~3배 비싼데, 그거를 자주 먹었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10배나 더 비싼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부자들은 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서민들은 그냥 병진이 돼 있는 거 한 10원짜리, 20원짜리 먹지만은, 70원짜리, 100원짜리 한국 우유가 비싸요. 그건 우리나라 이제 외우유, 서울우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이상 한국산 우유 먹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또 음식 먹은 다음에 만기고 한게 과시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좀 싸가지잖아요. 싸가지는데, 아직도 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편리한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도 수출해야 되겠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중국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가 일본을 장악을 했어요. 지난달에도 일본의 나고야 도매시장에 중도매인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나고야 근교에 슈퍼를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프리카를 좀 수입하고 싶은데, 파프리카가 자재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당들은, 거기에 못 받으니까 수입을 못 하는데, 소비자들은 요구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할당이 가능한 것을 보내서 하는데, 자재회가 되기 때문에, 이 자재회 가입이 안 되면은 수출을 못 하는 거죠. 마침 춘천에 요즘 새로 파프리카 농장을 만든 친구 있어가지고, 거기다 연결시키고 계신다면, 파프리카가 지금 일본에 차지하는 비율이 76%. 과거에는 17%가 안 됐는데, 네덜란드가 59%고, 근데 네덜란드 산보다 거의 비슷하고, 품질은 거의 비슷하고, 값은 거의 3분의 1 인가를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굉장히, 지금 네덜란드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국내 한우도 말이죠. 한우도 지금 50% 이상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이제 농업 분야가 시장 점유율이 높게 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단체들도 그렇고 많이 요즘 생산자들이 많이 뽑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라든가 해외 연수라든가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생산자가 똑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좀 수치가를 높이려고 하면 브랜드 화야겠다. 그리고 햇살에 며칠에 가봤습니다만 여기 아직 연합사업단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 햇살에는 가락시장 일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하기가 천안이다 보니까 천안 도매시장의 사장 많이 제가 교육시켜가지고 같이 가서 여기다가 일을 해주고 일부를 갖다가 지방시장은 일부를 갖다가 할당받는 그런 정도로 햇살에는 유명하죠. 그다음 일본농 싼 제도라서 그래서 서울 근방에 근교에 특히 이 장안농장이라는 데는 말이죠. 이게 재작년에 글쎄 115억 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매상이 있어요. 우리 특히 양평은 대외적으로
지금 청정 지역으로 좀 소문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 유기농 쌈 채소는 요거를 좀 잘라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돼지도 뭐, 지금 제 친구가 지금 저는 대학은 건대 축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이 축산 공연 많이 있는데, 이게 이천에다가 지금 로만두를 지금 기르는데, 시돈이라고 하죠. 그거는 뭐 영국에서 수입을 했다는데, 인상도 험악하고 말이죠. 이게 등치도 굉장히 큰데, 한 마리 도입한 데는 2억 들었죠. 돼지 한 마리 2억짜리였어요. 이게 앞으로는 1월 이상 고소득 농민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2009년도에 약 10,000명 정도가, 10,000명 이상이 지금 연소득 1월 이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대학에 끼어드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소득을 올려놓습니다. 이건 서울에서 할것도 할일 없으면 같이 가서는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짓지. 그런 농업이 아닙니다. 이건 기준이나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죠.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산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사들이는데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라도 소비자들이 사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필요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제공을 너무도 많이 제공하게 되면 값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얕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부추 농사, 부추죠. 부추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 몇 군데가 아주 대량 생산합니다만은 적정량만 추가돼요. 많이 생산했더라도 자기네 영농조합에다가 딱 저장시켜 놓고서 적정량만 딱 출하하니까 항상 가격이 입장하면서 높은 값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생산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만 제공하지, 안 그러면 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재래적인 이런 전통 시장이라든가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국적인 체계화되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대형 마트라든가 이마트니 킹스크루니 월마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매 유통업체들이 이제 과거에는 도매시장에서 구입을 하다가 이 도매시장 마진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농민들과 직거래. 이 직거래는 이따 말씀드리려는데 나온 뒤에 말씀드리는데 제 친구가 합천 영농조합 법인의 사장이에요. 지금 합천을 응시한 그 주변에 광역 영농 법인의 사장인데 예, 한 번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회사 이름이 되죠. 가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그 홈플러스라고 대학만 만들지 않습니까? 홈플러스하고 2009년도에 대학 제거를 해가지고 좋은 물건만 많이 갖고 왔네요. 그러니까 1년에 85만 원씩 사가게 합니다. 그러면 85만 원 사가지 않으면 아무리 못 벌어도 2%만 벌어도 안 옵니다. 그럼 한 1억 한 6천만 원 벌었을 거 아니에요. 적자는 왜 적자냐? 이게 대학 마트들이 말이죠. 한 일주일이 간다고서 이게 세일하는 세일하니까 처음에 납품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과 한 잔에 15,000원에 납품을 했는데 한 일주일 되면 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가 세일하니까 이거 한 7,000원에 맞춰달라고 8,000원에 맞춰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년 연간 80원 이상 팔아주니까 하루 이틀 정도 맞춰주지 뭐 가지고 한 8,000원에 맞춰준다 했죠. 처음은 괜찮더라고요. 한 2주 지나면 또 한다는 거예요. 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년 품위해보면 15,000원짜리 이게 실질적으로는 8,000-9,000원 밖에 안 돼요. 이게 겉으로 남고 속으로 묻죠. 그래서 제가 여기 봐라. 내 거를 듣잖냐. 그러니까 출하처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대형마트 저놈들은 좋은 물건만 속도 빼가지고 중하품은 좀 어디다 팔래.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마트 하지 말고 가락시장에 가면 그런 동시에 보내가고 그런 동시에는 좋은 물건 좋은 물건들 값이 나오고
또 중화는 중화대로 또 값이 매겨지는데, 쟤네들은 좋은 놈만 갖고 가고 중화품만 안 갖고 가는 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도 그런데 앞으로는 근데 당장 끊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끊어가지고 앞으로는 동양적인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직거래에 대해서는 그런 건 많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 한번 갔더니 또 거기서도 많이 그 팔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직거래만 좋은 건 아니다. 지난 정권 때 직거래 많이 했는데, 요즘 그 서울의 뭐 아파트 앞에서 직거래 장터 있잖아요. 직거래 장터 중에서 농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직거래? 다 그거 보면 그 생산자들은 다 우리 아버지 친구들을 왕서방이 돼버리고, 그놈들만 요즘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거죠. 이제는 그 과거에는 그 단품목 대량 집중 소비였어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또 뭐 옆집이는 우리 집에는 거의 우리 이걸 같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소득수준 보니까 뭐 밥은 있고 반찬은 몇 개 안 있죠. 그게 다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로 그 백년선이 저도 어저께 그 사이전동에 와가지고 이제 상다리가 들어오도록 집사람이 준비하러 갔는데, 그런 아주 귀한 손님이 아니면은 거의 바뀌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애들이 학생 애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옛날처럼 그게 밥을 보고 먹으면요, 참 무식하게 만들고. 요즘은 잘 준비했냐, 그거는 반찬 가지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밥을 많이 준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반찬 가지수가 많으면 그런 참 신경을 수사답게 칭찬받거든요. 요즘 그냥 다품목 소량 완전 소리.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소비자들이 양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가지수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원에서 그 대도시에 살고 계시는 소비자들의 그 농산물 선택 기준을 어디나 맞추나 조사를 해보죠. 근데 이제 요새는 소비자들도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품질이 어떠냐, 안전성이 어떠냐, 원산지 어디냐, 심지어는 그 영양 성분이 어떠냐까지 이제 가요. 이것 좀 잠깐 보셔도 될까요? 안내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산이나, 국내산은 다 좋아하시죠. 중산이면 중산도 가보니까 또 아주 위생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중산으로 한 번 더 보게 되죠. 국내산 표시를 해보고, 그다음에 생산지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할 때도 수입하는 당사국에서 꼭 생산 일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생산지에서부터 생산 일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영양성분까지 뭐, 무슨 몇 칼로리 먹기 있거든요. 저도 지금 대학 나왔다 집사람이 그냥 배를 줄이는다. 그러면 뭐 내보려면, 그거 300칼로리짜리 먹지 말라. 이게 50칼로리인가 먹으라고. 이미 정도인데, 이 중고들도 아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생산하고 포장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마케팅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우선은 소비자들이 입구에 인정 되겠나. 그러면 크기나 안전화, 생산이 됐을 때 공정하는지, 특히 이제 브랜드와 공동 추가해야 된다. 크기나는 뭐, 유통 경로라는 이제 소비업체들이 있죠. 동상 소비업체는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죠. 서비스가 될 것이고, 크기나 화물을 내고, 교육 화물을 내가지고 시장 교섭 단계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방송 제가 강의할 때에 제가 이제 KBS 촬영팀을 데리고서 시장에서 딴 데보다도 더 값이 많이 치는 그런 도마도 생산지를 소개시켜달라 했더니 경매사가 충청도 창소리 장목관에서 오는 도마도는 중국인들이 서로 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마도는 딴 도마도보다도 한 박스가 한 3, 4천이 더 비싸게 거래된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거에 보니까 엄선해가지고 규격 포장을. 근데 가서 보니까 남편은 이제 이게 신발이 600 인간한 거 그걸 갖고 다니면서
가지고 오면은 위는 이제 한 7단계의 그 사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접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선별기로 선별하는데 아주 선별을 잘해가지고 15kg 박스에 16.5kg를 담더라고요. 아, 이게 15kg 되는데 16.5kg 담습니까? 그랬더니 그 골판지 박스 무게가 한 400에서 450g 되니까 그거 빼고 그 1kg 정도 더 넣어주면 장상 사람들은 1kg 더 보시라고 더 넣는다고. 그걸 아는 거죠. 저 중도면들이. 그러니까 창소리 장목반의 그 도마도는 1kg 더 많다. 저게 선별이 잘 돼 있다. 흥기를 다 그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뭐 서로 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장 계속 다니면서 입지가 가거든요. 아, 니들이 그거밖에 안 적으면 딴 데다 팔 거야, 지금. 그 사람 걸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 좋습니다. 우리가 몇천 더 올려서 부를게요. 그래서 편의묘사는 뭐냐, 품목별, 등급별 정확한 시장 정보가, 시장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정보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유통시간이 단축이 돼가지고, 조금 1초라도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데려갈 수 있는 그래서 높은 수치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동 출하하고 공동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뭐 판매 신경 쓸 필요 없이 생산 신경 쓴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등급의 상품만을 불가시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수요를, 그러니까 창소리 장목권을 서로 팔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창소리 장목권의 도마도 수요를 더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경제가 많이 이제 상당히 되니까 이제는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가면 좀 안전성이 있나 없나 그것도 많이 이제 찾잖아요. 그래서 식품 안전에 됐는데 식품 안전에 대한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식품이라는 것은 약품을 제한 모든 그 음식물 갖다가 식품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뭐냐, 건강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 아닌 것이고, 완전성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원래는 그 과정이 건전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성이 뭐냐, 안 맞은 영양소를 제공하고 좋은 기호성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식품 안전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식품 안전의 외에는 건전성, 안전성, 친환경성, 소비자 권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즘 무슨 식품 안전의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되는데 수입 농산물이 많이 증가되면서 특히 중국 농산물은 말이 뭘 넣는지 몰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한 5년 전에 중국산 그 냉동 시금치에서 250배나 많은 그런 농약이 감지되는 바람에 아주 우리나라가 국회죠. 그 통과시켜 가지고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을 수입 금지시킨 건 아주 드문게라는 것. 상대국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닌데 불구하고 중국산 냉동 시금치는 앞으로 무제한 수입을 금지한다. 그게 아주 망신이죠. 그때부터 중국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아직도 생산자들이 옛날 과거 우리 제가 어렸을 때 한 40~50년 전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라든가 건강에 대한 거는 전혀 안전성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쳐놓고 왔는데 지금도 제가 설계한 시장이 있어요. 북경에 찾는데 북경에 지금 제일 큰 시장이 신바지 시장인데 그걸 제가 설계해가지고 이전하는데 제가 도움을 줬고 우리나라 코이카 자금 20만 불 받아가 해줬거든요. 소개해줬거든요. 지금인데도 그 화장실 보면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찍어요. 보면 화장실에 세 사람이 분명히 별을 보고 있고 여자 둘이서 지나가도 얘기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별 보고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한바가 봐 이러고 있고 한 마리도 없어요. 북경에 있는 우리나라 가락시한테 33만 평의 가장 큰 시장이에요. 저도 한번 시골 가지고 화장실 가지고 한 마리 없어요. 그러니까 앉으려는데 어떤 할머니가 싹 들고 있다 얼른 일어났지. 요즘 근데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은데 아직도 공공시설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비위생적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갖고 오는 농산물은 완전 아까 지금 보면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외식비 지출이 증가가 많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상황에 새로운 위해 물질이 많이 출현할 것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대비해서 우리나라 생산자들은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안전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많이 가정되고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고쳐졌습니다만, 진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 4, 5년 전에 조사한 자료 보면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디 농산물을 구입할 때 어디에다가 주면 되나 했더니 똑같은 판데 압구정동에 사시는 소비자들은 좀 비싸다 보니까 잘 다듬어서 깨끗하게 포장된 걸 선호하는데, 공천동에 큰 것도 좋다, 많으면 좋다, 양 많으면 좋다. 똑같은 서울에 사는 사람도 지역에 따라서 양은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전성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르고. 그만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4년도에 불량 만두소가 있어가지고 한번 신문 났을 때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어 말라카이트 등이라는 게 이제 2005년도에 장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의 기생충 알이 2005년도죠. 그래서 그 중국산 그 김치가 수입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금지됐으면 다 파괴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강소에 다 묻어갔어요. 한국 사람은 냄비 근선이 있어가지고 막 끓다가 좀 식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기생충이 생기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3년 후에 묵은 김치가 다 온 거예요. 전국에 묵은지 무슨 예. 거기에 다 이거. 금방 우리 잘 잊어버리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는 잘 안 잊어버려요. 과자 이물질이 막 퍼놨다. 그 다음에 중국산 쇠고기에, 그죠? 아홉 번 중국산 멜란이 대단 2008년.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서울이랑 남양을 참 덮고 있어. 아직도 덮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련의 그 친구가 내일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를, 호텔로 제가 좀 준비해놨습니다만, 갈 때 돈을 좀 사들라. 돈이하고 찔러 팩 소주하고. 아직도, 소비자가 식품 안에 대한 불안증인지, 아니면 이 생산하는 사람, 수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진짜 태어났어요. 안전에 대한 거는 참고적인 책임이 넘어가야지. 그래서 생산 이력제 표시, 이력제는 앞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규슈에 있는 대동청과의 부산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잘 아니까. 그래서 부산에다가 김치 공장을 갖다가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치를 만들어서 전량 갖고 가려는데, 이 배추를 좀 납품하시는 업체를 소개시키더라고요. 하루에 얼마 정도 배추가 필요하냐, 하루에 10톤 정도씩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다녔는데, 우리나라 산유통이라고 되죠? 옛날 밭대기 협회가 산유통이라고 됐습니다만, 거기 제가 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장 쪽에 했더니, 부산 중계에서 좀 규모가 큰 중대를 소개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요구하냐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자기네 일본 사람들 이게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할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산이. 근데 결국 못했어. 생산 인력자를 우리 아직까지 배추 생산자들이 이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정유총회 때 가서 생산 인력자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농민들하고 배추 생산 인력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추가 모자라가지고 좀 다시 또 수입을 할까 좀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앞으로 이 생산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좀 열이 없으니까 교도시도 지원도 해주자. 그러면 진짜 무배추뿐만 아니라 전 품목이 생산되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럼 생산 이력제에는 보통 뭐가 표기가 돼야 되나요? 이건데요. 이건 이제 MS 코드라고, 예. 우리 한번 있었는데 MS 코드 아시죠? 이 MS 코드, 이걸 지금 QR 코드와 접목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MS 코드, 이 코드는 아시죠? 그죠? 이 바코드, 이거는 이제 원산지가 어디냐면 베일이에요. 아랍의 무슨 옷을 보고서 아이디어를 갖다는데, 여기 복부 같으면 이제, 이게 뭐냐면요. 생산 기기까지거든요. 08이에요. 우리나라는 88년도에 가입됐답니다. 여기는 그래서 8번이에요. 8번. 네. 근데 그 생산 이력제 하려면 소비자가,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해요. 내가 소비자일 때 농산물을 살 때 어디에 중점을 두겠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선 요즘 콩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거 유전자 변형된 거 있잖아요. 유전자 변형된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그런데 찜찜하잖아요. 여기 보는 게. 이게 우리 몸에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유전자 변형이 되냐 안 되냐. 여기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전자 변형이 안 되고 많으면 유전자 변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그리고 안전성 검사, 핫세이라든가 이런 안전 검사가 되냐 안 되냐. 환경 오염 예방 관리가 되냐 안 되냐. 근데 생산 방법, 생산 주변에 뭐 돼지가 많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돼지 똥이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오염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 양평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굉장히 엄마가 하게 되면 굉장히 청정지가 있죠. 그런 거. 양평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보면 낮은 시가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 평가 같은 거. 이것만 보더라도 우선은 소비자는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생산 일자 문제고, 유통 기간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도 거시죠.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으면,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가.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요즘 QR카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코드는, 이게 벨기 본부에서 한 품목당 몇 전씩, 몇 센트씩이라고 의뢰를 받아요. 근데 이제 QR카드는 일본 사람이 발명했다는데, 이걸 갖다가 특허를 안 했습니다. 다 오픈됐어요. QR카드는 뭐냐면 요만한 눈뼈딱지 많은데 한글은 일단 나오려고 했지만 한글은 1800자더라고요. 요만한 눈뼈딱지 안에. 그럼 영어는 4000자더라고요. 그거 안에 1800자면은 200자 공부지 9장인데 그 우리가 하고 싶은, 소비자가 하고 싶은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 시대니까 그죠? 스마트폰 안에 보면 그 바코드를,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딱 찍으면 그게 딱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1800자 집어넣고 더 알고 싶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누르면은 홈페이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생산 이력제에 대해서도 생산자들이 굉장히 관심 가져야겠다. 이게 바로 QR코드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우표 딱지만 거예요. 요 안에 영어는 3000자, 영어가 3000자고 한국은 1800자가 돼요. 이게 요 안에 말이 됩니다, 그죠? 일본에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덕분을 좀 말해요. 라면도 일본 사람이 발명했는데 우리가 덕분에 우리 라면이 더 많이 팔리죠, 외국이. 이게 이제 QR코드라. 그래서 제가 몇몇 농촌하고 어촌에다가 QR카드, 요즘 생선도 말이죠. 잡자마자 이거 붙여요, 이제. 잡자마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것만 사진을 딱 찍으면은 이게 어느 과다 누가 잡았다니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도 QR코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게 좀 비싸요. 제작비가. 그래서 어떻게 정부에서 QR코드를 해서 생산 이력제를 하겠다는 농가한테는 정부의 일정 기한 동안, 평생 도와주면 일정 기간 동안에 도전해주고 나중에 이제 끊는 방법도 하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 QR코드.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농산물도 생산 이력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QR카드 가지고 일부 미용 성형외과라든가 치과 병원 같은 데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지금 QR카드 스마트폰에서 한 찍어보시죠. 딱 찍어보면은 거기 나오는 내용. 내용하고 또 위치까지 연동이
아주 좀 그래요. 이건 서윤호 때문에. 여기다 찍어, 이걸 딱 찍어, 이게 쫙 나와요.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걸 딱 누르면은 그 병원의 홈페이지죠. 제가 타이완이니까 타이완 이거 너무 녹차인데요. 타이완은 벌써 이거 실시하죠. 녹차. 근데 여기 이제 타이완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이 타이완 거는 또 언어가 다르잖아요. 한자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찍으면 안 나와. 그게 있었지. 글자가 다르니까. 아무튼 타이완은 이렇게 바코드로 쓰면서 QR코드로 쓰고 있더라고요. 뭉쳐서. 그 다음에 브랜드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브랜드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의 농산물과 차별화와 대한 목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내 얼굴, 내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농산물의 이름이라는 상징이라는 디자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산물의 시장 판매 가격을 그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유형의 자산이 바로 브랜드화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신들에게 유형의 그 매력적 가치라든가 이런 필수적인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그 농산물은 뭐 이렇다 말이에요. 그 브랜드만 보더라도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외국 가도 그 삼성 그러면 상대잖아요. 품질이 나쁜 것도 삼성 그러면 다 이해되는데 중소기업이 맞는 것 조금 그 나쁜 게 있으면 그렇지만 그 대결 받는 것 중에서 각각의 불량품 나는 것도 그것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해당 농산물의 부가치를 제공해서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브랜드는. 우리 그 애가, 저희 집에 이제 강남 대치동이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이제 외국에서 지금 오사해가지고, 그렇게 브랜드라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초등학교 애들은요, 딱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방 가면 이제 남대문에서 사진 이뻐 그 다음 딱 앉는데 막 그러니까 애들이 짝퉁이라고 놀린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도 브랜드 입은 애들끼리 놀고 짝퉁 한 입은 애들 안 놀린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그만큼 소비자들을 중요한 개념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생산량 유통업자들은 브랜드를 통해가지고 상품을 신뢰하는 거죠. 자산 가치가 그만큼 브랜드만큼 상승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라든가 반복 구매를 갖다 유도하는 그런 그 브랜드에 대한 그 충성도가 높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인된 품질이라든가 브랜드와 관련해서 연상되는 이미지 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하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골프를 좀 치는데요. 이 강남 아줌마들이 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이제 천안이기 때문에 천안에 또 같은 또 친구들 모이기 때문에. 근데 강남 아줌마들끼리 갈 때는 편하대요. 아무 오시면 되고, 이 아줌마들은 다 빌딩이 몇 개씩 갖고 있는 아줌마들인데도 정말 남대문에서 못 사겠고, 밥도요, 가격도 5천, 10천원짜리 정도밖에 안 하는데, 천안 가면 이 별로 돈 많지 않은 대표님들이 산 명품 브랜드 입고 다니고 밥도 말이 15,000원, 2만짜리 먹는 거. 싫으면. 오히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더 검사돼요. 네? 일본도 그래. 일본도 동경에 사는 아줌마들은 굉장히 검사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요코하마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요코하마 사람들이 동경 올 때는 오히려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검소하게. 그 회색이라든가 검은 색깔이라든가 베이 색깔 그런 거 있고 동경에 오고 다른 동경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그 동경에 사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검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남 아줌마들도 더 그래요. 강남 아줌마들 중에 뚱뚱한 아줌마들이 없어요. 저는 별로 안 뚱뚱한데 저도 막 살 빼라고 그럴 정도니까. 그렇게 강남 아줌마들이 검소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로 정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브랜드가 나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초등학생들도
그 브랜드를 갖다가 선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농산물도 꼭 그래서 브랜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브랜드를 추진하려면 우선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의 교직성이라든가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브랜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공유되도록 이렇게 규모할 필요가 있다. 제가 처음 그 브랜드화에 제가 도와준 예가 뭐냐면, 또 그것도 한 25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20년 전. 저기 그 충청도에 그 보은이라고 있죠. 보은쌀이 그 처음으로 포장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브랜드 화를 해라 그랬어요. 그때 그 강의 갔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스케치 해줬는데, 그 브랜드 했을 때 사람 눈에 띄게 되고, 청정한 쌀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달밤에 뭐가, 그죠? 벼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리고 그 위에 그래도 메뚜기 한 마리 올려놓으시죠. 그러면 청정산이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대로 디자인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표를 갖다가 보내왔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다 구멍 좀 뚫어놓고. 그래서 그걸 그때 군수가 국회의원들한테 230폰가를 갖다가 이렇게 선물했다더라고요. 그게 아마 쌀로서 처음 첫 그 브랜드화가 아닌가 봐요. 지금은 쌀이 워낙 브랜드가 많으시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지역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재의 소비태에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안전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고품질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파워 브랜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산물 브랜드 수량은요 6,000개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브랜드 양적인 증대는 이루어졌지만 질적인 성장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농업 또는 유통조사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와 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스템인데, 이 농산물 타 브랜드는 단순히 농산물의 브랜드 이름만 가져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 단계까지 하여튼 큰 과정에서 유수한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한국 생산자들 단체들 많이 거기다 안내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고야 국립대학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바로 옆에 아치니반도라고 있어요. 거기는 마스크 메론이 아주 유명한 데인데, 거기 벌써 그죠? 30년 전에 벌써 거기는 공동 출하하고, 공동 선별하고, 공동 출하하고, 공동 계산까지 다 합니다. 근데 그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스크 메론 나올 때 마스크 메론을 쭉 선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죠. 양배추 나올 때는 또 그 선별하는 그 접시를 다 바꿔가지고 양배추 만큼 해고, 양배추도 선별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선별하고, 그래가지고 가동률을 거의 한 85% 이상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많이 보이다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생산 단계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브랜드 중요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방안 중에 하나로 봐도 브랜드화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화는 다른 농산물의 하고의 차별화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브랜드는 정말 그 브랜드화는요, 정말 10번, 100번 얘기해도 정말 중요할 정도. 최근에 발생하는 인터넷 광고의 일부가 나와고, 그 다음에 유통 정보망의 확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매 방식과 가격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도 브랜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산자, 유통인들이 적으로 제가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레몬을 좀 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사천성의 그 부성장이 좀 오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작년에. 갔더니 사천성에 내강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또 레몬 주산이 있더라고요. 그걸 안 내주더라고요. 제가 가는데 캄보이 하는 경찰차가 2대가 캄보이하고, 제가 무슨 국빈 대접하는 것처럼 제 뒤로 한 8, 9대가 차 따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방 많이 참석하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레몬 주산지 딱 데려가는데 레몬이 괜찮더라고요. 품질이 좀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해봤냐 하더니 한국 사람들은 우리께 그 돈이나 그 벨몬드하고 그걸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묘목을 수입해다가 심었기 때문에 똑같은데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안 샀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그만큼 농산물도 브랜드죠. 바나나도 필리핀 바나나 별로 안 좋아해요. 브랜드, 필리핀산 돌 바나나 그럼 산다. 그래서 브랜드화가 꼭 필요합니다. 국내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브랜드는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소비자는 PC를 통해서 한 회사 점포에서 다른 점포로 또 한 브랜드 농산물을 통해서 다른 브랜드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소비 결정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금방 그 컴퓨터에 보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이 빨리 하기 때문에 그 빠른 판단을 빨리 우리 농산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딱 우리 그랬잖아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심으시는데 야 미원사 와 그래. 조미료는 미국에 있는데 조미료지 미원은 조미료 이름이지 않아요? 미원은 조미료 브랜드란 말이니까 브랜드는 미원도 미국에 있는데 우리 엄마 머릿속에는 미원이야. 엄마가 그때가 미원 사오라고 그래. 테이프도 보면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죠. 스카치 테이프. 네? 네. 이때 딱 그게 바로 브랜드예요. 양평산 모다 그게 브랜드, 머리에 베끼게끔 브랜드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브랜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의 혜택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농산물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소비자들한테 농산물의 가치 인식이 아주 편하죠. 쉽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농산물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시켜서 한 농산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보면 요즘 젊은이들도 그래요. 보면 뭐 텔레비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 삼성을 많이 사는데 옛날에 얼마 전에 하더라도 PDP 그러면은 제 딸이 큰애가 삼성을 다니는 데로 들어가고 야 PDP 텔레비 뭐 사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 그럼 텔레비는 LG가 나아. 우리 회사 나오잖아. 우리 회사보다는 LG가 나아. 그 PDP는 LG 보통 그 정도로 아무튼 그러니까 경쟁 회사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그렇게 브랜드화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산물에,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산물에 대한 영상을 높일 수 있다. 아까 햇살에 같은 거 있죠. 이제 햇살에는 알아줘요. 성주참외 알아줘요. 성주 참외를 갖다가 제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 좀 하려고 중국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 나가 좀 기다려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쟤네들이 우리 거를 우리 요구를 안 받아주니까 가만히 있어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에 갔어요. 근데 저하고 친한 친구가 서안에 사는데, 서안 그러면 왜 양귀비가 놀던 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 또 병마충이라고 해, 진시황제 물동나무죠. 거기에 석류가 굉장히 유명해요, 석류가. 석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그거는 수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석류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고, 카나다에 수입을 하는데, 이란에서 하다가 이게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들어왔는데, 한 박스에 4kg짜리 한 박스에 12유로에 되는데요. 근데 제가 중국 가지고 이제 석류왕을 만났습니다. 그 당도가 보니까 19그릇이 나와요. 끈적끈적하죠. 이 당도가 저는 달아서 당 사람한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동네에 당 환자들이 많이 있대요. 당 환자한테 좋대구만, 그게. 당 환자한테도 좋고 여자들한테 좋다니까 에스트로겐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석류왕이 이렇게 먹어보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거 얼마에 수출할 수 있냐 했더니 얼마나 돼 있냐 해서 얼마 준대 내가 사볼게 했더니 네가 산다고 왕봐서 네가 산다 그러면은 박스당 7불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전화를 했습니다. 선티스트 한국 지사장한테 나회장이라고. 나회장 지금 그거 이란에서도 얼마에 사갖고 오셨더니 12불에 사온대요. 내가 이거 9불 줄 테니까 살려 그랬더니 아이고 9불이면 살라고. 네. 왜냐 그러면은 당도가 한 2불씩 높아요. 이란 게 한 17불씩 나와요. 이란보다 달거든요. 단내게 17불씩인데 중국게 9불씩 나와요. 한 19불, 2불씩 나왔잖아요. 그 크고
가깝잖아요. 또 1시간 반 걸려서. 일하면 몇 시간 가요. 그러니까 가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두 분이 하다가 산물도 싸잖아요. 산물 싸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싸니까 아이고 두 분이면 뭐 아니 하나님만 가겠다고 사달라고. 저는 그냥 입만 뻥긋하고 2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수입하려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농무관이 있어요. 농무관이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농민을 장관되는데 거기 대단해.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참여를 풀어라. 우리나라 참여를 풀어주면 너네 이제 성민을 풀어줄게. 성민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가 안 주는 거니까 얼마든지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죠. 허가할 수 있다고. 허가해줄 때. 허가를 하면 저는 좀 떼돈다는 거죠. 그런데 쟤네들이 참여를 안 푸는 거예요. 거기 중국도 참여가 있거든요. 굉장히 오이가 돼 맛이 안 달아. 중국은 원체 이상한 가는데 과일들이 안 달아요. 안 맛있고. 근데 저거만 좀 막 맛있더라고요. 체리는 좀 달아요. 품질이 안 좋지만. 그래서 성주를 미리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성주 참여를 풀어라. 성주 참여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세계가 준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참외 그러면 성주 참외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브랜드는 명성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구입 습관이 생긴다. 한번 맛은 들고 브랜드가 다 머리에 배기면은 계속 그게 엄마가 우리 엄마가 그냥 미원 사오라고 하거든요. 이게 딱 돼 있거든요. 샘표 한 잔, 스카치 테이프, 샘표 한 잔, 뭐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화 또는 반복 구입. 그다음에 브랜드 중에서 생산자 내지는 판매자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그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면 일단 식별 기능이 있고 표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산 가치 형성 기능 브랜드예요. phát 기능이 뭐냐면 충성도 기능하고 광고 기능하고 내용 표현 기능. 근데 한 번만 딱 브랜드가 머리 딱 자리 잡으면 뭐 그때부터는 뭐 팡팡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브랜드가 너무 뭐 영어를 많이 섞은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순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해요. 쉽게. 이건 이제 그 복분자인데 레드 마운틴하고 붉은 그 산하고 복분자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근데 복분자는 산에서 많이 나 야생 딸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레드 마운틴인데 우리 이제 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데 많이 홍은 바꿀 때. 그래서 레드 마운틴 그러면 한국산 복분자로 바꾸고 아직은 많이 자리는 안 잡았지만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기업이라든가 생산자 전체의 공동 브랜드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각 개인이 하는 브랜드보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따로 판촉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기업 또는 생산자 브랜드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해 양조사 나오는 고해 복분자라는 거죠. 고해 매치입니다. 고해에서 나오는 고해가는 기업 이름하고 상품 이름을 플러스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기업 브랜드를 이렇게 브랜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한테 쉽게 이름이 입혀지고 들려지고 그런 단어를 많이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는 브랜드 이름에는 어떤 특징이 포함하는 거냐 일단 뭐냐면 그 농산물의 장점과 고품 지점을 표시할 필요 있어요. 그게 뭐냐 발음이 쉬워요. 쉽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쉽게 기억되고 그 다음에 기억 속에서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농산물에서 구별이 쉽고 독특성을 갖고 있어요. 수출을 대비할 경우에 외국어로의 번역이 쉬워요. 국내에는 우리나라만 하지만 외국할 때는 또 번역이 쉬워요. 지역이나 생산자, 생산 방법, 품종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품종, 어떤 품종이라든가.
생산 방법 같은 것도 했다. 근데 이런 거는 방법 같은 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네 가지 정도는, 세 가지 정도는 꼭,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브랜드의 그 하나가 문제인데, 하나만 문제죠. 우선은 너무 많다. 2005년도 말에 현재 6,300개였는데, 그 중에서 특별전에 등록된 전체 브랜드의 65%는 안 되기 때문에. 등록된 브랜드는 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소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믿을 수 있냐, 우수한 농축산물을 분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쌀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헷갈릴 수 있다. 이거 너무 많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 군이라든가 한 군에 하나 정도가 되나 싶은데, 어떤 거는 한 군에 뭐 같은 품목이 대여섯 개인데, 그러니까 영농조합 법인들 아니면 또 생산자 규모가 좀 생산자들은 또 거기 조합이 가입이 안 돼가지고 혼자 하겠다 괜찮아요. 같은 품목이 한 지역에 대여섯 개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자기네끼리 오히려 브랜드 간에 경쟁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 역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한두 개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이쪽 안에서 부패 가물이 적은 식량작물이라든가 과체류 쪽에 그 브랜드가 많고, 신선도가 빨리 이제 시들어버리면 엽채류는 거의 브랜드가 없었던 거죠. 이런 단물이 적은데 브랜드화가 증가한 추세가 쌀 같은 거죠. 그래서 농산물 브랜드 중에서 공동 브랜드는 1,400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브랜드의 22개 정도, 22.4%가 공동 브랜드고, 그 중에서는 등록된 건 대략 한 800개 정도밖에 등록 안 되고 브랜드가 안 됩니다. 등록을 해야지만이 그 브랜드는 보고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꼭 등록을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공동 브랜드, 등록된 거는 59%고, 미등록된 거는 40%인데, 걔를 브랜드 뭐냐, 대략 등록된 게 27.9%거든요. 브랜드는 많은데 등록은 별로 안 돼가지고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 브랜드가 많다. 공동 브랜드라는 거는 뭐 양성 수박 그러면 여기 이제 그렇죠. 예. 아까 햇살에도 그랬습니다. 햇살에 보면은 그 지역이 맞습니다. 충청도 경기도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요즘 말이 제가 지난번에 발생지 충청도 장원이니까 거기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한편으로 막 불평하죠. 이 공동 브랜드를 하니까 자기네들 정말 철저히 광고까지 체크를 해서 오는데, 옆 동네 사람들이 건너건너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본다. 일부 시장에서는 에이, 옛날에 회사래, 지금 회사는 영 떨어지더라. 자기네들은 똑같은데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 많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공동 브랜드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철저히 대표자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하면서 정보도 교환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은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경기도 같으면 공동 브랜드 현황이 공동은 75% 정도 되고, 개별이 75개 정도 되면, 개별이 315개 정도. 그래서 전체 공동 비율을 보면 19.2%, 20%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렇게 높고 낮은 비교해 봤을 때 좀 낮은 편에 해야 되는 거죠. 16.2 하면은 16.2, 17, 그 다음에 그러면 17년. 그 다음에 브랜드는 말이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저당성이 많은, 그런데, 그러니까 식량작물이 많다. 27.2% 가장 쌀, 감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산 가공이 14.9%, 과체류가 14.5%. 아시죠? 과체류죠? 도마도 이런 것들. 과실류가 12.9%. 장기간 전에 가는 식량작물이나 가공품의 브랜드 가격이 높다. 특히 이제 신선도가 농산물의 3% 4원 그러면은 그게 5% 이하로.
그래서 이 우리나라 브랜드의 문제점이 뭐겠냐. 요즘은 많은 브랜드가 난립되다는 게 문제점이죠. 크게 되고, 특히 상 같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다수의 브랜드가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등록 안 하니까 유사 등록이 막, 유사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비슷한 그 이름으로 브랜드로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등록 안 해도 막 그 비슷한 경쟁 브랜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화와 지속된 균질성이 유지됩니다. 이게 차별화는 되는지 모르지만 또 지역적인 균질성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회사들 같은 경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반된 그 품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지역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 관리 면에서 자칫하면 말이죠. 잘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안정적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 체계가 갖춰진다. 이게 또 공동 브랜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량이 많으니까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개별 브랜드 하게 되면 규모가 큰 생산은 괜찮습니다만 규모가 적은 사람들은 그 권한은 분명히 없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동 브랜드가 훨씬 이점이 있죠. 지금 대부분의 영세제품은 다 품목 생산 체제를 분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브랜드가 많은데 공동 내지는 관여 브랜드의 과감 추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이라든가 포장화가 아주 미흡하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내일 저도 가서 싸워야 되는 거 가르치지 않고요. 아직은 우리나라 생산자 특히 그 야채 분야에는 규격 포장화가 아주 미흡하거든요. 완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시장 도면제를 하게 되고 자각시장의 거래제도가 아직 이런 상태에서 거래제도를 바꾸게 되면 피해는 생산자가 있게 되거든요. 생산자가 뻔히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내일 가서 싸우고 온다면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직은 많은 농산물이 규격이라다 포장을 아직 미흡한 상태다. 특히 채소류의 포장률은 상당히 굉장히 미흡해요. 야채들과는 과일이 많이 한 90% 이상 포장되어 있는데 야채가 아주 미흡해요. 근데 브랜드 개발과 확산이 미흡해요. 지금 자기네 동네에서만 브랜드지 뭐 밖에 나가면 전혀 모르는 경우는 많고. 그러면 이제 홍보도 많이 해주죠. 아까 이것도 며칠 전에 저 한번 구독모음 홍미찬이 그랬거든요. 와서 여기서 홍미찬 하는 거예요. 이 뭐냐, 서울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저는 또 사실 말이죠. 커피를 안 마십니다. 저는 일본 사기 받고 80년대 사기 받고 와가지고 88년부터 국산차 마시기 운동을 계속 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사람이 안 본다고 해도 커피 마시면 그래도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배진을 하는 건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저는 국산차를 마시는데 이런 뽕차도 굉장히 몸이 좋잖아요. 그리고 빨리 알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 왜 못 알아주냐면 확산이 아주 미흡해요. 이건 입소문도 빠르겠지만 입소문보다는 홍보가 더 빠르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사 브랜드 대가가 난입하다 보니까 분자 신뢰도 많이 낮죠. 그래서 이것도 딴 동네도 꼭 많이 기르잖아요. 딴 동네에서 같은 걸 만들지 않도록 빨리 이것도 등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했겠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데서 구멍 나요. 그래서 저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꼭대기 가면은 무슨 맛을 먹냐면은 그럼 아이스크림 팔아요. 그 아이스크림 먹는 맛을 산에 타고 가는데 제가 한 번 가르치는 분 집사람이 꼬십니다. 올라와서 메로나 먹어야지. 메로나 되기라는 게. 근데 한 팔을 먹으니까 맛이 달라. 그러니까 메로 처음 나온 게 메로나인데 메론 맛이야. 그 메로나가 브랜드 비슷하게 서로 게 되더라니까. 진짜는 메로나가 진짜인데 이것도 빨리 등록해야 되겠어. 그래서 규격철화로 유통되고 있는 일본 도매시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본 도매시장에서 오는 수입해온 수입 농산물이 그래서 또 일본의 그 농산물을 규격 포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 보는 강화는 아니면 수입 농산물은 장보를 때문에 규격 포장에서 포장하죠.
이 국내의 그 생산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는 제가 바뀌었구나. 그래가지고 수입 농산물 때문에 일본 농산물 생산자들이 교육 포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가 무슨 박스 같아요? 이거는 메론 박스입니다. 메론 박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남상추죠, 그죠? 네. 남상추. 이게 그 초포장에 한 대를 지금 있어요. 경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건데, 요거는 그 옥돔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것도 아니고, 콩나물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무순도 아니에요. 무순 비슷하죠. 여기도, 이것도 그 소포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죠? 아니, 꽃감. 꽃감. 네. 꽃감. 그 다음에 이거는 고추. 이거는 뭐겠죠? 미가. 그 다음에 딸기기. 이거는 이제 그 마늘인가요? 이거는 그 세리, 팥세리라는 거죠. 세리.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미니도마토죠. 미니도마토. 이건 배. 이건 배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두. 사과. 이 사과가, 이건 홍부사인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꼭지 있는 거는 별로 안 쳐준대요. 그래서 산집도 꼭지를 딱 따두고, 일본은 꼭지가 있어야지 값을 쳐준대. 이 꼭지를 따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유통 도중에 움직여지고, 이 꼭지가 옆에 이걸, 상처 줄까봐, 꼭지가 되게 싼 거죠, 스펀지. 여기 보면 뭐냐면, 이 생산자가 우리 농산물, 우리 오일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요걸 딱 봐가지고, 여기 딱 보면, 이 사람 안 그런데, 한번 가보는 게 있어요. 우리 농장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우리 농산물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 오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뭘 써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평가해가지고, 저희 정안에, 청년 정안에, 집사람 거인 정안이, 거기, 밤이 많이 나요. 밤나무가 또, 처갓집 부자니까, 밤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거 좀, 벤치마킹 해야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밤만 농장에 공주당 밤을 구매해서 갖다 드린다. 가지고, 이 밤에 대한 그 성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도 저희, 정한 밤을 구입해 주시면 영광이 있습니다. 요즘 생산자가 제가 이제 해놨어요. 이랬더니, 이걸 산 사람이 저한테 전화 온 거야. 제가 알던 사람들이 찾는 거야. 왕박사, 여기까지 발받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어봐서 어떻게 됐냐. 이거 하고 나니까, 모르죠. 제가 자생해서 그런지, 한 두 달에 다 팔릴 때.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다 팔리고, 올해는 그냥, 올해는 작년에 샀던 사람이 또 주문 와가지고, 저는 이게 선별해서 등록금 있잖아요. 2만원, 자로 한 자로 보내왔더라고요. 2시간. 그것도 당도도 높고, 맛있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스타일로 해서 이거 안에 집어넣으면 소비자들이 기분이 나는 거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기네 얼굴 집어넣고서, 이렇게 교수까지 이렇게 품질 보내겠다면, 이거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이번엔 모자라가지고, 옆에 동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옆에 동네 것도 같이 모아가지고 팔아야겠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이건 거봉이죠, 거봉. 그 다음에, 쪽파에서 세워놨습니다. 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10년 전이면 제가 89년도 같이 우리나라하고 국경이 전해 가지고 한달 동안 강의했습니다. 영상통해가지고. 그래서 국경 갈 때 한 9시간 걸렸어요. 홍콩에까지 가면 한 3시간 걸렸고, 부산 3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또 3시간 비행 타고 국경 갔습니다. 지금은 뭐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때 가보니까 이 산발이, 오토바이가 아직도 있어요. 배추.
이게 좀 밑에 뭐죠? 팔아서 이렇게 잠깐 그냥 사. 고추. 이 고추도 이렇게 맨바닥에, 이거 우리가 수입해요. 고추. 저번에 유통공사 수입하다 혼났죠. 그대로 맞지. 사과. 이 국간이죠, 국간. 박스가 이래요. 사실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 군입학원 저기 납품할 때, 그때 라면 박스에 넣어서 대신 납품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랑 똑같아,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하이난이라고, 해난이죠. 저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꼽수를 많이 하는데, 베트남 옆에. 거기서 이제 귤을 갖다 생산해요. 그래서 장거리도 기착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나무 박스에 넣어놓고, 거의 대부분 돌판입니다. 돌판지가 우리나라 돌판지랑 달력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수분만 먹으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게 생산자 직접 와서 판매하는 거죠. 도매시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대신 팔아주는 기능이 아니고 그냥 땅만 빌려주는 거예요. 생산자가 와서 직접 팔아야 돼. 그날 못 팔면 여기서 그냥 쭈그리 앉아 자야 돼, 차 안에서. 세수도 안 했죠. 대파. 그 사람도 아직 세조 별로 안 한대요. 제가 그래서 80년대 갔을 때에 북경에 있는 뭐 대학에서 이제 있으면서 강의를 했는데 교수란 친구가 이제 그 남자 교수랑 여자 교수가 둘이서 저를 담당했는데 남자 교수는 이 자식이 어떻게 하면 교수라면 교수 방식 바뀐 것 같아요. 머리도 안 감당. 저는 머리를 하루 두 번씩 감거든요. 두 번도 너무 많이 감당하는데 머리 약하니까 안 그러면 찌그러져요. 얘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감당.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는 1년에 2번 딱 모욕하시더라고요. 추석 전날, 구정 전날. 그래가지고 일찍 갔다 오시면은 양말 딱 벗어가지고 윗목에 놓고서 주무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래서 탁탁탁 씻고 나가시고 차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단풍처럼 주워다가 할아버지 갖다 드리고 그냥 뭐 앞에 가면 말이죠. 비듬이 있고 비듬이 안 씻어.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우리 연구실까지 거리가 한 200m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하다가 연구실 먹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배달을 시켰는데 얘는 갖고 오면서 저랑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교수라는 놈이 나랑 외국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연구실은 다 먹어. 근데 여자 교수가 한 이부장의 교수가 있는데 남편이 변호사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얘기했던 집사람이 이제 고맙다고, 그래서 남편을 잘해서 고맙다고 이제 노탄력 스타킹하고 잠옷을 사줬어. 그때 축하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회식하는데 그 잠옷을 입고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자기들 너무 화려하니까 우리나라 잠옷은 또 화려하잖아요. 그죠? 살짝 비치기다 보니까 그거 입고 나왔는데 뭐라고 이러는 산에는 서류 가방들을 저걸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다 어려우니까 앉아있으면 왜 벌리 앉아요 그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분이 어디냐 산동성에 제남이라는 데 있어요. 산동성에 제남이 그 시장을 제가 또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 이제 현대화된 첫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가락시장 비슷하게 소개해 줬습니다. 여기서 간판인데. 다음에는 이따가 이제 시장 나오신다면은 뭐 우리 옛날 시장이 똑같아져. 근데 이제는 번지르하게 지붕에 있는 그런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래도 우리나라 가락시장이 16만 평인데 여기는 30만 평이에요. 무조건 얘네는 10만 평이에요. 여기가 이제 수산 냉동인데 여기가 이제 한쪽이 3만 5천만 톤, 8만 5천 톤, 여기 3만 5천 톤, 7만 톤을 자랑했어요. 여기 이런 전부. 이 사람이 이제 당 속이고, 제일공사이고, 이 사람은 이제 시장에 가죠. 거기는 또 당 소기가 제일 높대요. 이 친구. 아주 젊은 친구인데, 소리를 빵빵 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설계를 해주세요.
저 머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몇 년 전인데 굶다 생겼잖아요. 그죠? 네. 저기 저 주변에 머리 나고 싶은 사람 한명 왕이 나와요. 그런 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 대련 부시장인데 부시장한테 제가 감사표를 받고 그다음에 대련 농업신대와 공무으로 제가 쭉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강시장이라고 거기서 이제 농산물 운영하는 가락시장 들어오죠. 시장을 보실까요? 요즘 많이 현대화 됐습니다. 그 가락시장을 앞으로 현대화할 때 제가 이 시스템 제가 벤치마크 해가지고 가락시장 관리 운영위원 이제 그 설계에 들어갈 때가 이걸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락시장은 물건이 얼마 몇 톤이 들어오고 몇 톤 나는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사하는 사람들이 그 10,000원치 팔았으면 10,000원치 팔았다 보고 합니까? 10,000원치 팔았다 7,000원, 예? 5,000원 팔았다 그러지.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가락시장에 들어온 물건이 몇 톤이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알아. 왜냐면 화물차가 여기다가 딱 쓰고도 개근하는 거예요. 나갈 때 빈차 딱 개근해. 그러면은 안에 담은 물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그 중국 사람들은 장사하는 게 아주 철두철미, 세계적으로 장사 DNA는 가장 발전합니다. 요거는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는 그래서 무슨 물건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하면 다. 그래서 우리 가락시장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네 군데에 다 개근면을 설치하는 거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말이죠. 고속도로가 만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다시 수리 들어갔대요. 왜 수리 들어가냐? 하도 이게 불법 차량 개조해가지고, 이건 약 보실까요? 이건 이제 박이 돼. 중상 박을 많이 나와요. 박이. 여기는 양파. 이 차가 말이죠. 35톤 내지 40톤 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스팔트 다니면 아스팔트가 페이지가 나요. 그래서 다시 수리해, 아스팔트를 갖다가 정비할 정도로 불법 개조된 소리 났죠. 이거 굉장히 무겁게 짚어옵니다. 이게 감자.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다시 여기서 풀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총. 대품 큰 통이잖아요. 이게 뭐 말이죠? 이거 말고, 이거는 노란 민이고.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요. 시장에 갖고 와서 이렇게 돌아가요. 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에 제가 2007년도 말에 정부 농림부에 제가 요역받아가지고 무배추 포장을 제가 실시를 했어요. 총리상도 받았지만은 그 10년 전에 중국은 이렇게 벌써 무를 갖다 이렇게 포장해서 유통시키고 마늘도 산지부터 이렇게 주대를 다 잘라왔어요. 우리나라도 주대로 자른 지가 몇 년 안 되는 거죠. 생각. 앞으로 원수원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 만드는데 생각 많이 쓰잖아. 요 생각 한번 팔아볼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 호박. 이게 아직은 중국은 이건 우리나라보다도 한 20년, 30년 그러지 않나. 시장이, 새벽시장이 되는 생각. 어디 가나 만나 사람들이. 이건 어느 나라 시장입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이랬어요. 몇 년 전에. 2006년도, 2007년도 가던 이랬습니다. 무배추 쓰레기가 이랬어요. 이랬습니다. 이걸 제가 해결했습니다. 쓰레기장, 이게 쓰레기장입니다. 가락시장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과거에 서울 시장인 때 와가지고 딱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왜 소비지 시장에 이렇게 대충 쓰레기 있어야 되나? 이게 해결하나. 그게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걸 해결하느라고 무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 누가 반대하냐 그러면은 가락시장에는 중도면이 반대하는 거예요. 생산지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금 그 태백에서 지금 많이 물건 시키는데 태백 한차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도면들은 딱 30%를 딱 자릅니다. 네, 그걸 산이라 산. 딱 산이라고 딱 자르고 70%만 가격을 치는 거예요. 그 내가 산지에서 규격 포장해서 하자. 그러면 산지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오면 어떻게 되죠? 핑계가 없잖아요. 그죠? 산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30%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한 차에 대략 한 350만원, 3,500포기 정도 싶거든요. 근데 그게 금이 좋을 때는 한 차에 500만원. 아주 쌀 때는 70만원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서 30%가 얼마나 크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합장 만나가지고 회의합시다, 얘기합시다. 그러면 내일 오셔서 몇 시라고. 몇 시 가면 됩니까? 우리가 밤 11시에 경매니까 9시에 오시오. 그래요. 9시 가요. 그럼 안 나와 있어. 전화하면 진짜 자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그냥 겨우겨우 돼 있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 가면 깨끗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요즘 산지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무도 근데 시장 안에 파란 쓰레기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이것도 제가 제안했어요. 망이 한 해 80원이거든. 우선 5년을 기점해가지고 처음에는 100원하고 80원 주다가 내년은 70원 주고 내후년은 60원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점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네 자기 카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나왔잖아. 그리고 망은 80원, 골판지는 350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요즘은 이제 쓰레기장에 보면 파란 쓰레기가 없죠. 거의 이 정도까지 없죠. 산이. 이거 어디냐면 일본이 반지인데 일본이 이게 풍지예요. 풍지. 일본은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생산자들이 이런 가파른 그런 산에서 거의 안 합니다. 배추가 문제 많다는데. 예, 좀 일본 거하고 중국 게 그건 비슷한데 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쫄깃쫄깃하지 않죠. 네, 물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산지부터 콜드 체인 시스템으로 돼서 산지에서 전해서 도매시장도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소비지에서도 대형마트는 다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지부터 좋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산지에서 좋은 것 같더라도 도매시장에서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상온으로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빨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락시장 현대화할 때는 좋은 시장을 많이 늘려가지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게 저온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은 저온 시장을 많이 늘려놨어요. 여기 산지입니다. 이게 이제 저온 시장 있죠.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저온 냉동 창고로 온행 차량으로 해서 이 차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예. 우리나라 배산지거든요. 아까 걔는 평지였잖아요. 이게 태백이거든요. 예, 고랭지. 한 번 제가 갔더니 여기 올라가니 이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쫓아 올라가지고 풀어내더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배추가 비싼 건 아니에요. 이 차 넘어져서 도로에 이 차 올라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추값이 소비자 값이 왜 비싸냐? 계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세하다 보니까 생산자가 영세하니까 중간중간 단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지 제가 지금 바티기산 연합회 고문인데 산지 유통 연합회 고문인데 가보니까 생산자들은 뭐 다 아시겠어요. 떡잎이 한 요 정도 나면은 그때 바티기를 해버려요. 또 바티기 한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2.5kg, 3kg 될 때까지 물도 주고 영양도 뿌리고 비료도 주고. 그러니까 한 포리 살 때 한 500원에 사가지고 하나님이랑 동업이 잘 되면은 우리가 한 포리에 3,000원씩 판매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이것도 500원에 사가지고 200원에 판매할 때 가장 그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 그 밭에 나오는 거죠. 여기다 누가 하나 넘어져도 다리를 부러지면 체력이 다 되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실는 사람, 그 실는 사람이 8살이 한 줘야 이 사람들이 실는데 돈 줘야죠. 생산자 돈 줘야죠. 밭대기상이 또 사가지고 실는 사람, 뽑아서 실는 사람 돈 줘야죠. 그죠? 근데 실어서 이 사람이 누가 내려오는 데가 여기까지 오는 데도 임금 주고 임금 줘야죠. 여기 짚고서 어디 갔나? 짚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영농조합 거기나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대형마트 트럭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유통 단계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문지, 거지하는 신문지, 이게 큰 신문사들이 1년에 몇만 부씩, 몇백만 부씩 발행해야 되는 건 다 가지고 나올 텐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신문이. 그래서 여기서 한 보기 이렇게 쌌거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등록 관리 체계가 계속 보호를 받아라는 것이죠. 개별 브랜드 30%고, 공동 브랜드 60%. 브랜드 관리.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후 관리가 유효성. 그래서 꼭 브랜드는 등록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제 농산물도 브랜드가 있으니까 마케팅적인 사고와 접근이 있죠. 일반 회사의 경영 마인드하고 플러스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건 아닌가 있어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또 외국에서도 하는 걸 많이 보시고 또 다른 지역의 상인 지역도 많이 보시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건 뭐냐? 브랜드 개발은 뭐냐? 팔리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팔리는 상품을 시장에다가 내는 작업이라고 브랜드가 있죠. 팔리는 상품이라서 상품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품력이 있는 그런 상품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갖고 싶다,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비가 잘 샀다, 사기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런 힘이 바로 브랜드다. 그래서 잘 팔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 욕구를 자극하는 컨셉 개발과 만족도 높은 품질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갖다가 소비자 머릿속에 시키고 소비자한테 알리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꼭 소비자 머릿속에 자리가 됩니다. 이건 신규 개발 과정으로 책임이 제가 생각합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 사례, 해본 사례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무슨 개발할 때 어떤 배경 보면 소비자 생활 패턴이 많이 변화되고요. 핵가족 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가족끼리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주부들도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다투는 횟수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새끼를 다 얻어먹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삼식이 놈이래요. 삼식이 놈이고 두 끼 먹으면 두식이 그다음에 한 끼만 먹으면 일식씩 일식씩 아무것도 그냥 외식만 하고 온 사람은 영식이 이런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박진영 해석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 많이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을 나가시고 그냥 데워서 먹는 거, 이런 밥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밥이 있었대요. 밥이 있었대요. 왜 그러면 몰랐느냐? 제품력이 뒷바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졌다. 근데 이걸 이제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제품력도 이제 향상시켜서 만든 게 바로 패턴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이제
주부의 가장 우리 집사람들은 같아요. 저는 아침부터 밥을 저녁에 나오더라고요. 주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위 뭐냐면 가족한테 정성 들여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 소위 요즘하고 힘이 드신 분이 다른 거죠. 식사는 또 남편한테 애들한테 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사고가 우리 어머니들 머릿속에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뭐 햇빵 같은 거 이런 밥이 상용하는 게 굉장히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설의 패턴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요즘 이제는 그게 맥혀들어요. 그래서 신형 3번 하는 게 뭐냐? 자기 조사해보니까 대학생들도 20대 직장에서 20대 주부가 맞벌이 부부 많고 문제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밥해 먹는 걸 싫어한다. 이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각별한 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략 표현이 저는 이 밥은 아주 편리하고 또 밥맛도 좋고 에이 그래도 금방 해놓은 밥이 맛있지 이런 사고였는데 아니다. 이 밥도 맛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100% 국내산을 했고 저온 보관 쌀을 갖다가 저온 보관하면서 3일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해가지고 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다가 2분만 누르면 금방 해놓은 밥처럼 맞죠. 고들고들하고 맛있게 따뜻하게 편의점을 이렇게 해버려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6개월 동안 놔둬도 안 썩을 정도, 안 상할 정도로 이렇게 용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는 3중 구조의 산소를 차단하는 그런 용기와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여러분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외국 갈 때는 가끔 이거 갖고 가고 고추장도 볶음 고추장도 짜는 거 있었어요. 그것만 갖고 가면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저 자주 먹어보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은 변질이 안 되고 유통은 편의점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편의점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중점 경로로 선정해서 유통을 전략을 많이 했습니다. 광고는 햇반을 정말 맛있는 밥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것도 지금 품질은 참 좋은데 광고를 좀 해야 됩니다. 광고하면 많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건강에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콩잎은 뭐 콩나물은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콩잎도 너무 참 좋은 건데 그래도 광고를 해서 제가 씁니다. 광고. 그다음에 무료 시세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뭐 너무 많이 들겠지만 무료 시세기하면서 이게 집에서 해놓은 살밥이랑 거의 비슷하네 정도. 이 브랜드와 성공 사례인데 여기 비밀담아는 저기 키위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들어보지만 너무 비싸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다고 하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비싸서 힘들고 한국산이 아무래도 배추도 맛있고 양파도 맛있고 다 마늘도 어쨌든 외국산이 못 따라가는데 비싸니까 서민들은 싼 걸 먹을 수 없어요. 없으면 안 될 우리 농산물들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만 느껴지나 봅니다. 가격 변동은 왜 또 그리 심한지 궁금할 때가 많죠. 몇 대가 우리 안 돈다 그러고 다 가라고 그러잖아요. 신경상에서 많이 그걸 올리겠지만 소민들은 힘들어요. 농민들은 생산부터 못 번뜩이라고 못하는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요.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산물 브랜드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과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만나러 옵니다. 세계 70여 국에 수출되는 키위. 뉴질랜드에는 키위 하나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키위 수출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수년간 그곳 농업을 연구해온 한국인 김태훈 박사가 브랜드에 참여하는 한 키위 농가를 찾았습니다. Hi, friend.
So what happened this year? Is it good? Good sign. Yes. I've been looking at it. Yeah. That's right. It doesn't make it still trying to do. Probably 2 rounds. So we really want to use that. That's like good enough for Korea. 그레이 험시 농가는 이제 곧 수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o Zespri keeps the standard of New Zealand kiwi fruit very high because it has the power. It says the kiwi fruit must be this good, otherwise we won't take them. And so growers must reach that standard and get the kiwi fruit into that standard. 같은 브랜드 키위를 생산하는 게이브 씨 농가도 찾았습니다. 게이브 씨는 원래 낙농업을 하다 키위 농사로 옮겨왔습니다. Personally, I found dairy farming extremely difficult. I had a very sick wife at that stage, and personally, with 4 young children, I felt that the kiwi fruit farming was all in shouting distance, a lot smaller piece of land, and a lot cleaner. 그의 선택은 성공했고 지금은 키위를 생산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게이브 씨가 참여하는 브랜드는 그가 생산해낸 키위의 가치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And it just makes, as a grower, you feel very comfortable to be part of the organisation, and certainly as a family, we're very proud to be providing fruit to Zespri. 농가들이 신뢰하는 기업은 1997년 설립 때 유일하게 뉴질랜드 키위의 수출 권한을 가진 회사입니다. 2,700여 개 키위 농가들이 힘을 합쳐 만든 마케팅 주식회사인 셈입니다. 출하 시기 이 업체의 세계 키위 시장 점유율은 70%나 됩니다. 지난해에만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었습니다. So we do a huge amount of research. We do a lot of consumer trials, making sure that we are, as I mentioned before, giving our consumers what they want. All the way through our markets, we have a lot of in-store demonstrations and tastings so people can come and try Zespri kiwi fruit. We know that when people see Zespri, they know that it means sustainable production, they know that it means high quality, they know that it means safe and secure in terms of food safety. 정부의 농업 보조금 폐지 이후에 곤경에 처한 키위 농가들은 자발적으로 영농조합을 결성하고 수출 전용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뉴질랜드 키위 생산자 조합이 설립한 이 마케팅 회사는 농민들이 생산한 키위를 해외 수출하는 유통 마케팅 회사입니다. 참여 농가 대부분이 이 기업 주식을 소유하고 있죠. 농민 대표들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마케팅과 수출을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Most important is it's owned by the growers. Only the growers can own Zespri. So to get a share in Zespri, you must own kiwi fruit. To vote in Zespri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you must supply trays to Zespri. And every tray you supply gives you more votes. 이 업체의 또 하나의 성공 비결은 수출 창구를 단일화해서 국내 업자들 간의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생산에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First lesson is very simple. You want one main exporter. That is the lesson. Because without one exporter, you don't have a brand. You don't have brand power. You don't have scale. So one exporter, one main distributor in your country, because you're a big country, is very important. Then, but that person must only have one focus, and that's your food. 올해 16년째 키위 농사를 하고 있다는 짐 부부를 만났습니다. 짐도 맨 처음부터 키위 농사를 지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Compared to other, I used to be a teacher before, and this is much less stressful. We must be worrying about rain, but not worrying about other things. And Zespri has enabled us to be able to have a reasonably reliable income.
회사는 농사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물론 운송비와 마케팅비 등 모든 비용 구조와 정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서도 키위에 관한 온갖 최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It is all audited, but at KGI you make sure that all of those figures are presented, and they are much more involved than an individual grower. But the growers have the AGM as well to be able to question the board. So it is a very open situation between the growers and district management. 업체와 수십 년간 품종 개발을 진행해온 이 연구소에서 15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한 키위 품종은 20%를 넘는 매출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2년간은 단맛을 강화시킨 초록색 키위를 개발해 판매했는데 단맛을 좋아하는 아시아 쪽에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We licensed that to Zespri, so we got a royalty back to that, so that money came back to Plant and Food. And so those new innovative cultivars have made the kiwi fruit industry very profitable. And if there had only been green kiwi fruit, Haywood, then the kiwi fruit industry wouldn't be anything near the billion-dollar industry that it is today. 연구소는 품종뿐만이 아니라 저장 기술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장 기술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Getting it through, storing it well, not letting it go soft, and delivering it to the consumer in the best condition, all of those can actually add a lot to profit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yield. To the other side of the world, and a lot of our fruit is being stored for 9 months or even a year. I have some kiwi fruit at home that I've just been eating. It's a year old, gold green kiwi fruit, and I've been able to eat. So it's important that we can store fruit for a long period of time to spread it through the markets, to give continuity of supply. 이렇듯 이 기업의 성공은 키위 농가가 한데 뭉쳐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고 단일화된 수출 창구를 통해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파워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게 사실 키우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원산지래요. 근데 중국은 저걸 이용 못했고 호주가 저걸 품질을 개발해가지고 아까 제스프리라는 회사인데 예, 이거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지 아까 보시다시피 생산자들이 주주가 돼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이 연구 개발도 하고 그 연구 개발하는 만든 상품을 갖다가 농마에다가 재배해주고 다시 또 생산해서 돈 벌면 다시 또 연구 그래서 그거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브랜드만 잘 만들어가지고 브랜드 파워를 잘 한다는 이런 회사는 좋지 않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주 창에도 잘만 하면 햇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품목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특히 또 우리 양평 지역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농산물로 브랜드를 좀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내용 좀 많은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